식품 회사들은 당신이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실수가 아니라 철저한 설계였습니다. 지금 과자 봉지를 반쯤 비운 채로 멈추지 못하고 있다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수십 년간 정교하게 다듬어진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됐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진실을 얼마나 오랫동안 숨겨왔는지 오늘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7년 권위 있는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심혈관 질환에 관한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 논문은 심장병의 주범이 지방이라고 결론 내렸고 설탕은 심장 건강과 무관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당대 최고 권위의 저널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논문 하나가 50년 치의 식단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논문은 각국의 식단 지침과 공중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방을 피하기 시작했고 저지방 식품이 건강식이라는 믿음 아래 슈퍼마켓 진열대는 저지방 라벨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오랫동안 묻혀있던 내부 문서를 발굴했습니다. 그 논문을 쓴 하버드 대학교 과학자 3명은 설탕 연구재단으로부터 현재 가치로 약 5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 사실은 논문 어디에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 JAMA 인터널 메디슨 저널에 발표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50년의 침묵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연구에 사용할 논문을 설탕 업계가 직접 골라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설탕이 위험하다는 연구들은 검토 대상에서 빠졌고 지방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논문들만 남았습니다.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과학적 검토가 아니라 원하는 결론을 만들기 위한 선별 작업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설탕이 아닌 지방을 피했습니다. 그 결과 저지방 식품이 건강식으로 팔렸고 지방이 빠진 자리에는 설탕이 채워졌습니다. 저지방 요거트에 설탕이 들어가고 저지방 드레싱에 설탕이 들어가고 건강에 좋다고 표시된 시리얼 한 그릇에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속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건강으로 치렀습니다. 이 시기에 전 세계 비만율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탕 연구재단의 로비가 식단 과학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설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하워드 모스코위츠라는 식품 과학자가 미군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군인들이 전투식량을 먹다가 질려서 버리는 감각 포화 현상을 해결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의 파장은 군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는 수백 가지 맛의 조합을 실험하면서 설탕, 소금, 지방의 비율이 특정 지점에 도달했을 때 뇌가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싶어지는 지점입니다. 뇌의 포만 신호가 차단되고 쾌락 신호만 남는 지점이죠. 그는 이것을 블리스 포인트, 즉 황홀 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은 이후 모든 초가공식품 개발의 핵심 원리가 됐습니다. 이 발견이 식품업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기업들은 수천 번의 맛 테스트와 신경과학 연구를 동원해 소비자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지점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캠벨 파스타 소스, 펩시, 닥터페퍼도 모두 이 방식으로 레시피가 조정됐습니다. 마이클 모스가 쓴 책 소금 설탕 지방에는 이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레이즈 감자칩에 딱 하나만 더라는 광고 문구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점을 이미 완성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도 당신이 손에 쥔 많은 식품들이 그 공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블리스 포인트가 자극되면 뇌의 보상회로, 즉 좌액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화학물질이죠. 문제는 이 반응이 반복될수록 뇌가 같은 자극에 점점 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과자 한 봉지면 충분했는데 어느 날부터 2봉지가 돼 있는 이유입니다. 더 많이 먹어야 같은 만족감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내성입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기면 의존이 따라옵니다. 뇌의 보상 역치가 점점 높아지는 이 메커니즘은 담배나 알코올 중독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식품업계가 이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목표였습니다. 크레이버빌리티, 스낵커빌리티라는 용어들이 업계 내에서 공공연히 사용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식품업계에서 통용되는 크레이버빌리티, 스낵커빌리티 같은 용어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더 자주, 더 많이 먹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단어들입니다. 당신이 다음 봉지를 또 사게 만드는 상태가 처음부터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연구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마트 진열대 어디에나 있습니다. 설탕을 끊기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설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탕의 이름은 최소 61가지입니다. 말토덱스트린, 액상과당, 덱스트로스, 현미 시럽, 사탕수수 결정, 아가베 시럽, 과일 주스 농축액, 보리 메가, 몰트 시럽, 과당. 이름만 다를 뿐 전부 설탕입니다. 건강하게 먹겠다고 샀던 그래놀라, 단백질 바, 시리얼에도 이 이름들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짭짤하다고 생각하는 스낵과 파스타 소스에도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을까요? 식품 성분표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탕이라는 이름 하나로만 넣으면 첫 번째 재료로 올라가서 소비자가 바로 알아채거든요. 그러면 제품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말토덱스트린, 액상과당, 덱스트로스를 각각 따로 넣으면 세 가지가 목록 중간쯤에 흩어져서 눈에 잘 안 띕니다. 제조사들은 이 방식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분 분산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품에 들어간 총 설탕량은 같지만 소비자는 건강한 제품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름을 쪼개서 숨기는 방식입니다. 회계 조작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히 합법입니다.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이 방식은 수십 년간 계속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트 진열대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 따르면 포장된 식품의 74%에 어떤 형태로든 첨가당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요거트, 샐러드 드레싱, 통곡물 빵도 포함해서요. 이 설계의 결과가 지금 전 세계 통계에 나타납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성인의 약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네이처 메디슨이 2025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건의 당뇨병 신규 발생이 설탕 음료 섭취만으로도 설명됩니다. 음식 전체가 아닌 음료만 따졌을 때 나온 수치입니다. 2024년 유럽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 식품 섭취량이 10%씩 늘어날 때마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17%씩 높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에서만 수십만 명의 추가 당뇨병 환자를 의미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문제가 이제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소아 당뇨와 청소년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USC 연구팀이 청소년을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초가공 식품 섭취가 10% 늘어날 때마다 당뇨 전 단계 위험이 64%, 혈당 조절 문제 위험이 56% 높아졌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매일 먹는 시리얼 한 그릇, 주스 한 잔, 과자 한 봉지가 그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대의 건강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품들 대부분이 블리스 포인트와 61가지 이름의 설탕으로 설계된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설탕 업계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1970년 설탕연구재단은 설탕이 혈중 지방 수치를 높이고 방광암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내부 동물 실험 결과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그들이 직접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발표하지 않고 조용히 중단시켰습니다. 소비자가 알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편리한 연구만 발표하고 불편한 연구는 묻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50년 넘게 반복된 전략입니다. 이 사실은 수십 년 뒤에야 공개 문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자신들이 묻어버린 겁니다. 2024년 미국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FDA에 서한을 보내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식음료 업계는 너무 오랫동안 소비자를 기만적 전술로 속여왔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내부 문서로 증명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수억 명의 소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설탕을 끊기로 결심한다면 처음 24시간에서 72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두통이 오고 집중이 안 되고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납니다. 단 음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블리스 포인트를 요구하면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건 금단 반응이 맞습니다. 설탕이 뇌에 그 정도로 깊이 파고들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뇌가 얼마나 깊이 설계된 시스템 안에 있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만큼 강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72시간만 버티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뇌의 금단 반응이 가장 강한 시기는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뇌가 점차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충동의 강도가 줄어들고 설탕 없이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비가 자연스럽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버티는 힘이 달라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인슐린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췌장이 더 이상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포가 다시 인슐린에 민감해지면서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후에 갑자기 쏟아지던 졸음과 집중력 저하가 줄어들고 미각이 되살아나면서 음식 본연의 단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설탕 없이도 사과가 충분히 달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미각 수용체가 더 이상 마비 상태가 아닌 겁니다. 2주에서 4주 사이에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회복됩니다. 이제 설탕 없이도 일상적인 것들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서 실제 지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블리스 포인트 없이 작동하는 뇌의 본래 상태입니다. 멜라토닌이 정상화되면서 수면이 깊어지고 장내 유익균이 자리를 잡으면서 소화가 좋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의 효과가 아닙니다. 설계된 시스템에서 빠져나온 몸이 원래 작동 방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피부, 에너지, 수면, 집중력, 소화, 동시에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설탕을 끊는 건 라벨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재료 목록에서 OSE로 끝나는 성분이 보이면 설탕입니다. 덱스트로스, 말토스, 수크로스, 프럭토스, 전부 설탕입니다. 시럽이 붙은 것, 현미 시럽, 옥수수 시럽, 몰트 시럽도 설탕입니다. 과일 주스 농축액도 설탕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이름 뒤에 설탕이 숨어 있다면 이제 당신은 그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 소화되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됩니다. 포도당은 혈액으로 들어가고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세포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될 때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혈당 이상, 피로, 체중 증가로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으니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더 많은 인슐린은 더 많은 지방 축적을 유발하고 복부지방과 내장지방이 늘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간에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제2형 당뇨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로는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당은 더 직접적으로 간으로 갑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는데 과도한 과당이 들어오면 간이 이것을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합니다. 알코올을 마실 때 간이 처리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도한 과당 섭취를 알코올 없는 음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액상 과당이 든 음료를 매일 마시면 간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설탕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뇌의 측좌액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 반응이 코카인이 자극하는 보상 경로와 같은 경로를 씁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쥐에게 설탕을 반복 투여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2013년 예일대 연구에서는 과당이 포도당과 달리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을 제대로 활성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과당이 든 음식은 먹어도 배가 부른 신호가 제대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는 부른데 뇌는 아직 배고프다고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과식이 의지력 문제가 아닌 생리적 현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유발하는 식품들이 블리스 포인트로 설계된 제품들이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포만감이 오지 않아야 더 많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액상과당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배가 부른 느낌 없이 칼로리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마시고 나서도 곧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이것 역시 설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아야 계속 마시거든요. 탄산음료 한 캔에 약 35g에서 45g의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미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을 초과합니다.
설탕이 수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아졌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이 밤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뇌가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자다가 새벽에 깨거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설탕이 멜라토닌 분비도 방해해서 수면 주기 자체가 흐트러집니다.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자기 전 2~3시간 안에 먹는 음식의 설탕 함량을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설탕을 줄이는 것만으로 수면이 개선됐다는 경험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설탕이 피부에도 흔적을 남긴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당화라는 반응을 통해 설탕 분자가 콜라겐에 달라붙으면서 콜라겐을 굳히고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게 AGE, 즉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입니다. 피부 노화를 가속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크림이나 시술보다 설탕을 끊는 게 더 강력한 피부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부과학 연구들도 고혈당과 피부 노화의 관계를 점점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AGE는 피부뿐 아니라 혈관, 신장, 눈의 망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 합병증 중 많은 부분이 AGE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설탕을 끊으면 새로운 AGE 형성 속도가 느려지면서 조직 손상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섭취해야 안전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첨가당 섭취량을 총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권장하고 이상적으로는 5% 미만을 목표로 한다고 밝힙니다. 2000칼로리 기준으로 5%는 약 25g, 각설탕 6개 분량입니다. 문제는 가공식품을 조금만 먹어도 이 기준을 훌쩍 넘는다는 겁니다. 미국인 평균 연간 첨가당 섭취량은 약 57파운드, 즉 26kg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건 매일 각설탕 22개를 먹는 수준입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약 35g에서 45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을 음료 하나로 이미 초과합니다. 건강하다고 광고하는 과일 주스도 설탕 함량이 탄산음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없는 상태에서 과당만 농축된 형태라서 혈당에 더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무디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일 자체를 먹으면 섬유질이 흡수를 늦춰주지만 갈아버리면 그 효과가 줄어듭니다. 음료에서 설탕을 먼저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첫 번째 변화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첫 단계는 음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를 물이나 무가당 음료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주일 안에 혈당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체 음식보다 음료를 통한 설탕 섭취가 혈당 스파이크에 더 빠르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액체는 소화 과정 없이 혈류로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그 다음은 마트에서 라벨을 읽는 습관입니다. 재료 목록이 짧을수록 가공이 덜 된 식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3가지 재료 안에 설탕이나 설탕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 제품은 설탕이 주재료인 겁니다. 통곡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품을 선택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설탕에 대한 충동 자체가 줄어듭니다. 설탕을 완전히 끊는 게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천연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섬유질과 함께 들어와서 흡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첨가당과 다릅니다. 라벨에서 첨가당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의 끝은 당신이 써야 합니다. 라벨을 읽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은 약 35g에서 45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을 이미 한 캔으로 초과합니다. 건강하다고 광고하는 과일 주스도 설탕 함량이 탄산음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없는 상태에서 과당만 농축된 형태라서 혈당에 더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첫 단계는 음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아이스 커피 음료, 에너지 드링크를 물이나 무가당 음료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주일 안에 혈당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체 음식보다 음료를 통한 설탕 섭취가 혈당 스파이크에 더 빠르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마트에서 라벨을 읽는 습관입니다. 재료 목록이 짧을수록 가공이 덜 된 식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3가지 재료 안에 설탕이나 설탕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 제품은 설탕이 주재료인 겁니다. 그 외에도 통곡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품을 선택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설탕에 대한 충동 자체가 줄어듭니다. 설탕을 완전히 끊는 게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천연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섬유질과 함께 들어와서 흡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첨가당과는 다릅니다. 라벨에서 첨가당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라벨에 숨겨진 설탕의 이름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과자를 멈추지 못한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1967년에 시작된 과학적 조작이 있었고, 신경과학으로 설계된 블리스 포인트가 있었고, 61가지 이름으로 숨겨진 설탕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 왔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구조를 알았습니다. 라벨을 뒤집어 보는 것, 재료 목록에서 오주로 끝나는 것과 실험률을 찾는 것, 그게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그 시작이 몸과 뇌 모두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시스템에 속지 않아도 됩니다.